평양 권력의 최상층. 그곳에서 저는 총정치국 조직부 군단지도가 부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였습니다. 특각 출입증, 전용 차량, 그리고 절대 권력과의 혼맥.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동무 이번 숙청 명단에 당신 이름도 검토 중이라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누구도, 심지어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내는 체제의 상징이었고 저는 그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너무 길어진 순간 저는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평양을 떠나는 것.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특각 25층.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했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입고 배지를 정확한 위치에 달고 거울 앞에서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총정치국 조직부 군단지도가 부부장. 그 직함은 제 정체성이자 동시에 제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철 43.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 졸업한 뒤 당중앙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부의 지시였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동무는 이제 혁명의 핵심 가문과 하나가 되었소. 영광으로 알고 헌신하시오. 그날의 축하 인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구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 저는 순진하게도 평범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보통 부부처럼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를 검토하거나 극비 통화를 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하루에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함께.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회의 준비해야 한다고요. 차갑게 끊어지는 대화. 저는 점점 이 관계가 정치적 동맹일 뿐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역시 환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조차 냉담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얼굴을 보고 카메라 앞에서만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우리랑 안 놀아줘요? 5살 딸아이가 제 무릎에 앉아 물었을 때 저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걸까? 진짜 균열은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드물게 집에 있었고 아이들과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웃으며 제 목에 매달렸고 아들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깔깔거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평범한 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아내의 귀가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이랑 놀고 있었소. 당신도. 애들 버릇 망가뜨리지 마세요. 저렇게 키우면 나약해져요. 아직 5살, 4살이요.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 사랑? 아내는 비웃듯 말을 잘랐습니다. 이 체제에서 사랑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충성과 강함이에요.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부부장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도 냉정했습니다. 너희 아빠한테 매달리지 마. 보기 흉해.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내는 돌아서서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발코니에 서서 평양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직장에서도 균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총정치국에서 제 역할은 군 간부들의 사상 검증과 충성도 조사였습니다. 매주 숙청 대상자 명단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혁명을 위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명단에는 진짜 반역자가 아니라 단지 누군가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충성심이 의심된다는 증거가 부족한데요. 동무, 증거는 만들면 돼요. 위에서 결정된 일이요. 상급자의 차갑고 단호한 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직 권력의 필요만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비공식 쪽지 한 장이 놓였습니다. 동무 조심하시오. 이번 내부 검열에서 당신 이름도 거론되고 있소.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태우고 쟤를 변기에 흘려보냈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숙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운전했지만 저는 제 세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내부 검열 소식 들었소? 아내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들었어요. 그게 왜요? 내 이름이 거론됐다는데. 그래서요? 차갑고 무관심한 반응. 아내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조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완벽해야 해요. 나도 당신을 지켜줄 수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도 동반자 관계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단지 정치적 도구였고 필요 없어지는 순간 버려질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체제 자체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아이들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지옥에서 꺼내줘야 한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겠다고, 살아남겠다고. 비록 그것이 배신으로 불릴지라도 저는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 쪽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제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침 9시, 평소처럼 출근해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책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류, 컴퓨터,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동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자택대기 명령이 내려왔소. 지금 즉시 귀가하시오. 무슨 이유로요? 이유는 알 필요 없소. 명령일 뿐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저는 이제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차 안에서 저는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 시도 끝에 연결되었습니다. 왜 전화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 자택대기 명령 받았소. 당신 혹시 알아요? 어제 보고받았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단 말이오? 왜 말하지 않았소? 말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건 당신 문제예요. 내가 개입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내 아내 아니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나는 혁명의 일꾼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당신도 그걸 알았어야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아내도, 동료도, 이 체제도 저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특각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경호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만이 현관 앞에 서 있었고 그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동무 외출 금지 명령입니다. 특별 지시 있을 때까지 이 건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가택연금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내가 20년간 충성한 체제의 대답인가? 그때 아이들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딸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울었어요? 아니다. 아빠 눈에 먼지 들어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5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랑 놀아줘요. 엄마는 안 와요. 맨날 안 와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뚫었습니다. 밤 10시 아이들을 재우고 저는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공포 속에 살고 있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동무 접니다. 조심해서 들으시오. 목소리의 주인은 제 대학 동기이자 현재 군 정찰국에서 일하는 최철호였습니다. 철호? 무슨 일로? 말 짧게 하겠소. 당신 이름이 이번 주 내부 숙청 1차 명단에 올랐소.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소. 이유는 당신 부인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최근 업무 태도에 대한 보고들이 쌓였다고 하오. 특히 누군가 당신이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고 제보했다고. 그건 거짓말이오. 나는 한 번도. 진실은 중요하지 않소. 알잖소. 이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동무, 내가 이 전화한 것도 목숨 거는 일이오. 하지만 우리 우정을 생각해서 조심하시오. 아니, 아예.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도망치라.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망친다? 어디로? 어떻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숙청당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가족들마저 연자제로 끌려가고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들. 제가 그렇게 될 순서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군 순찰 임무 때 알게 된 국경 지역 지도와 접선 코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기록했던 것인데 그 만약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의 루트, 필요한 돈, 신분증 위조, 그리고 아이들. 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 두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두고 가면 아내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것이고 제가 탈북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 아이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빠,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딸아이가 문틈 사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니? 아빠 우는 소리 들었어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다가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아빠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데 가는 거죠? 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아빠 믿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겠다고. 죽더라도 함께, 살더라도 함께. 새벽 4시 저는 탈출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 그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 지옥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빛은 희망이 아니라 시간의 압박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첫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복도 곳곳에 있었고 현관의 경호원은 제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경호원 동무, 아이들 우유가 떨어졌소. 잠깐 나가서. 안 됩니다. 외출 금지 명령입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테스트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통제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완전한 가택연금 상태.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준비하고 한 번에 탈출하는 것. 서재로 돌아가 저는 천천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자택 대기 중 심심풀이로 정리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탈출에 필요한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낡은 군용 배낭 하나, 지도, 나침반, 비상의약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현금. 저는 지난 5년간 몰래 모아둔 외화와 북한 돈을 꺼냈습니다. 총 3,000달러와 북한 돈 50만 원. 탈북 브로커들에게 충분한 금액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오후 2시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저는 조용히 아내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비상키를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각종 기밀 문서들, 도장, 그리고 특별 통행증, 국경 지역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는 최고 등급 통행증이었습니다. 아내의 직위로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면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여러 검문소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는 순간 저는 진짜 범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통행증을 조심스럽게 가져와 제 서재책 사이에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귀가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재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재우고 그냥 집안 정리하고 있었소.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그녀의 손. 들켰다. 끝났다. 하지만 아내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 오전 10시에 조사받으러 나가야 해요. 보이부에서 연락 왔어요. 조사? 당신 최근 행적에 대한 간단한 확인 절차래요. 걱정 말아요. 형식적인 거라고 하더군요. 형식적? 이 나라에서 보이부 조사가 형식적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않소? 아내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깨끗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 시간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72시간이 아니라 20시간도 안 남은 것이었습니다. 밤 9시 저는 딸아이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누나야, 일어나봐. 응? 아빠. 쉿. 조용히 해야 돼. 누나, 아빠 말 잘 들을 수 있지? 아이가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여행 가는 거야.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깜짝 선물처럼. 알았지? 여행? 어디로? 좋은 곳. 누나가 원하던 대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도 가요? 엄마는 나중에 와. 우리 먼저 가 있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깨어 같은 말을 했습니다. 4살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누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따라서 끄덕였습니다. 누나, 동생아, 이거 꼭 기억해. 내일 우리가 나갈 때 절대로 소리 내면 안 돼.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해. 알았지? 응. 아이들의 작은 대답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정이 넘어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배낭에 옷, 돈, 통행증, 비상식량을 넣었습니다. 아이들 것도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무거우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아내에게 이 선택을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었소. 아이들에게 다른 삶을 주고 싶었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이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소. 펜을 놓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3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의 경호원. 그를 어떻게 지나칠 것인가.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 특각에는 비상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화재 시를 대비한 지하 통로. 하지만 그곳에도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서재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상키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각 관리 책임자였을 때 복사해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자, 이제 가는 거야. 조용히. 아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괜찮아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사실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살릴지 죽일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이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짜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이곳.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 길의 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평양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통로는 예상보다 좁고 축축했습니다. 비상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고 곳곳에 물이 고여 발을 적셨습니다. 아들이 제 등에 엎여 있었고 딸은 제 손을 꽉 잡고 따라왔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쉿, 조금만 참아. 곧 밖으로 나갈 거야. 통로는 약 200m 정도 이어졌습니다. 끝에는 철문이 있었고 제가 가져온 키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 평양 외곽의 한적한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낡은 민간 차량이 50m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일 전 비밀리에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주변을 살폈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출발한다. 평양을 벗어나는 첫 번째 관문은 평양 외곽 검문소였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차량이 많지 않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눈에 띄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군인 2명이 차단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조용히 있어. 아빠 믿지? 저는 속도를 늦추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동무 어디 가시오? 군인이 손전등을 비추며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개천으로 갑니다. 친척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통행증 보여주시오. 제가 준비한 특별 통행증을 내밀었습니다. 군인이 손전등을 비춰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총정치국 통행증이군요. 실례했습니다. 경례를 하고 물러서는 군인.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첫 관문 통과. 하지만 안도하기엔 너무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최소 5개의 검문소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로 차량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섞여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전 8시 평성 검문소. 여기가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평양권을 완전히 벗어나는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검문소에는 평소보다 많은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차가 줄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앞차들이 하나씩 검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철저했습니다. 트렁크까지 열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뒷좌석에서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안 가요? 저 사람들 뭐해요? 괜찮아. 그냥 확인하는 거야. 누나는 동생 꼭 안고 있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군인이 다가왔고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동무, 통행증. 통행증을 건넸습니다. 군인이 확인하더니 동료를 불렀습니다. 대위 동무, 이리 좀 오시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위가 다가와 통행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이 통행증, 발급일이 3개월 전이군요. 사용 목적이 뭡니까? 친척 집 방문입니다.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은요? 제 자식들입니다. 대위가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리시오.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들켰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배낭, 옷가지, 그리고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이 보였습니다. 대위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돈다발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뭡니까? 친척에게 전해줄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대위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습니다. 고급 차량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고위 간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검문이 왜 이렇게 늦소? 대위가 황급히 격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 동무. 지금 의심 차량이. 의심 차량? 총정치국 통행증 가진 사람이 의심 차량이요? 당신 계급장 떼고 싶소?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곧바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대위가 저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셔도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재빨리 트렁크를 닫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그 고위 간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최철호, 제 대학 동기이자 경고 전화를 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저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제가 보위부 조사에 불참한 것이 보고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신의주까지 남은 거리는 약 180km. 시간은 단 2시간.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신의주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검문소 앞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군인들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차량을 완전히 세워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가 보였습니다. 긴급 수배 박민철, 총정치국 조직부 부부장, 국가반역 혐의, 즉시 체포 요망. 제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미 수배가 시작됐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군용 트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저기 아빠 사진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체포당하고 뒤로 가도 막힙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동무, 최철호요. 지금 들으시오. 검문소 200m 전방 오른쪽에 폐건물 보이요? 거기로 차를 숨기시오. 10분 뒤 사람 보낼 테니 그를 따라가시오. 철호, 왜 날 돕는 거요? 나도 이 체제가 싫소.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소. 대신 당신은 살아야 하오. 아이들은 살려야 하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폐건물로 차를 몰았습니다. 군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확히 10분 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국경까지 안내하겠소.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 폐가의 지하실, 그리고 마침내 압록강이 보이는 언덕. 저기 보이요? 저강 건너가 중국이요. 오늘 밤 11시에 배 한 척이 이곳에 닿을 것이요. 그때 타시오. 고맙소.
당신 이름은 알 필요 없소. 우리는 그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요.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폐가에 숨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작은 배가 나타났습니다. 자, 타자. 이제 정말 끝이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간 충성했던 나라 하지만 저를 죽이려 했던 나라.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요. 배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낡은 목선으로 엔진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선장은 말이 없었고 단지 키를 잡고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압록강의 물은 검었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꽉 안고 배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춥고 무서워요. 딸아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곳 갈 거야.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선장이 갑자기 엔진을 껐습니다. 왜 멈췄소? 쉿! 조용히. 선장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탐조등 빛이 강물을 훑고 있었습니다. 경비정이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찾는 건가요? 아마 당신을 찾는 것 같소. 오늘 밤 강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들었소.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추적이 왔다. 탐조등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물에 반사된 빛이 우리 배 주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시오. 소리도 내지 마시오. 선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기침을 참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입을 조심스럽게 막았습니다. 잔인했지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비정의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발, 지나가라. 탐조등이 우리 배를 정확히 비췄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강 상류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죽 같은 소리였습니다. 경비정이 급히 방향을 틀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탐조등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선장이 재빨리 엔진을 켰습니다. 지금이요. 전속력으로 간다. 배가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북한 쪽 강변이 점점 멀어지고 중국 쪽이 가까워졌습니다. 저 소리는 뭐였소? 당신을 돕는 사람들이요. 경비정을 유인한 거요. 누가? 묻지 마시오. 이곳엔 당신처럼 탈출한 사람들을 돕는 비밀 조직이 있소.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도 여기 못 왔소.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배가 중국 쪽 강변에 닿았습니다. 내리시오. 빨리. 저는 아이들을 안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진흙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가시오. 저 언덕 너머에 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요. 고맙소, 정말. 고맙긴. 돈 받았소. 선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배를 돌렸습니다. 그도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진흙이 미끄러웠고 아이들은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언덕 정상에 올랐을 때 정말로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옆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군복을 입은 남자. 박민철 동무 수고 많으셨소. 그는 천천히 권총을 꺼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소. 하지만 이제 끝이요. 당신은? 나는 국경경비대 특수요원이요.
당신 같은 도주자들을 추적하는 게 내 임무지.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이들만은 보내주시오. 안 돼요. 연자제는 알고 있지 않소? 반역자의 자식은 자식도 반역자요. 그가 총을 겨눴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강을 건넜는데, 중국 땅을 밟았는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 그 군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괜찮습니까? 한국말이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현지 요원입니다. 최철호 씨가 연락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원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감동할 시간 없습니다. 더 많은 추격조가 올 수 있습니다. 차에 타십시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뒷좌석에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안전해요? 응, 이제 안전해. 우리 엄마한테 안 돌아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요원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한국으로 가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당연히 함께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중국의 어느 안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십시오. 그동안 한국행 준비를 하겠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두 아이는 지쳐서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분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도하고 있을까요? 당신도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나라는 존재보다 체제가 더 중요했으니까.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다시는 그 체제 아래서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정말 탈출한 게 맞나 싶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엄마는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정원 요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로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비행기요? 네. 베이징에서 인천으로 가는 민간 항공편입니다. 위조 여권과 신분증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희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거대한 공항, 수많은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들. 딸아이가 제 손을 꽉 쥐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정말 많아요. 무섭지 않아요? 아니야.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민간 항공기. 깨끗한 좌석,
친절한 승무원,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것이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대륙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내방송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언어를 쓰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이제 저의 나라. 공항 입국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철 씨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따라 절했습니다. 아빠, 왜 저래요? 고마운 분들이야. 우리를 살려주신 직원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조사와 보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별도로 보호시설에서 안 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곁에 있어야 합니다.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본주의 경제체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가 우리 데리러 온대요.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 못 와. 우리 안전해.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 다른 선택을 한 거야.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탈출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트라우마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는 너무 많은 것을 겪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보이부에 끌려가는 꿈, 처형당하는 꿈, 아이들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게 맞나? 정말 자유로워진 게 맞나? 3개월 후 드디어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 경기도 어느 도시의 22평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와,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아무도 안 쫓아내요? 아무도 안 쫓아내. 그날 밤, 세 식구는 빈 거실 바닥에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가구도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빠, 내일은 뭐해요? 내일부터는 평범하게 살 거야. 학교 가고, 친구 사귀고, 맛있는 것 먹고. 학교요? 진짜요? 북한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치범 가족이 될까봐 저는 아이들을 집에만 두었습니다. 응, 너희 또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여기로 데려와줘서.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한 중소기업의 사무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총정치국 부부장이었지만 여기서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230만 원.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자유의 값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탈북자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다고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습니다. 박 대리님, 고향이 어디세요? 먼 곳입니다. 얼마나 멀길래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요. 동료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수많은 상품들,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음식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요였습니다. 라면 하나, 김밥 하나를 사는데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내 돈으로, 내 선택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첫 월급 받았다. 우리 치킨 먹자. 치킨이요? 진짜요? 치킨을 시켜 먹는 평범한 저녁.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서울 방향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도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북한 관련 기사가 보였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 탈북 사건, 내부 동요 확산. 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호 차원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탈북한 간부의 부인은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집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그녀는 어떤 심정일까요? 분노, 수치, 아니면 안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은 옳았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딸은 친구들과 웃으며 놀았고 아들도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한데? 아빠도 대단해요. 우리 여기 데려와줘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식구는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참 밝네요. 네. 고생 끝에 낙이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쪽에서요. 노인이 저를 오래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롭게 웃는 아이들,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 이것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유. 그것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꿈꿀 수 있는 것. 해가 저물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요.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세 식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집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그것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2년 후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늦은 나이였지만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때때로 북한에서의 기억이 악몽으로 찾아오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아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이곳이 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입니다.